오늘 재판은 그동안 논란에 불러온 다수의 실소유 문제가 형량을 정할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먼저 1심 재판이 열릴 이 서울중앙지법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윤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300억 원이 넘는 횡령과 배임, 삼성그룹 뇌물 67억 원, 국정원 자금 수수와 정치자금 수수, 여기에 대통령 기록물 무단 유출 혐의 모두 16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이제 약 15분 뒤 이곳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시작됩니다. 이 전 대통령의 선고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서 생중계를 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이 전 대통령은 하루 전인 어제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을 재판을 통해서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회부 법조팀 이소영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이 전 대통령 어제 재판 불출석 입장을 밝히면서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로 압축된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들을 보면 그동안 했던 얘기들과 약간 비슷한 부분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본인이 그동안 재판을 통해서 밝혔던 입장과는 또 상충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일단 여기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 전 대통령이 갑자기 그 선고 공판에 불출석하게 된 이유부터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3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맨 처음에는 이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법정에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가 없다. 네. 그런데 이제 생중계를 하게 되면 중간 휴식도 없이 계속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상 무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유였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생중계를 전직 대통령이 그 재판을 받는 모습을 생중계하는 것이 국격을 해칠 수 있다. 네. 예,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재판을 보고 있는 방청객들이 과격한 행동을 할 경우에 이거를 제지하거나 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생중계된다면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글쎄요,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전 대통령이 지난 결심 공판에서 마지막 재판에서 본인이 직접 최후 진술을 통해서 건강이 허락하는 재판에 계속 참석을 했고, 그리고 사법부의 존중을 보이는 태도가 맞는 도리라고 생각을 했다. 사법부에 대한 어떤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재판에 계속 참여를 했다. 기존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약간 좀 상충되는 그런 입장을 내비쳤는데 어제 얘기는 그 부분이랑은 조금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원의 재판 생중계에 대해서 좀 그만큼 좀 이 전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좀 강한 그런 의지가 피력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달리 모든 재판에 거의 성실하게 참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하루 전에 불출석 통보를 한 것은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보시면 그 전에 선고 이제 생중계에 대해서 피고인의 의견을 물었을 때 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밝혔던 내용과 사실상 거의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불출석 결정은 사실상 생중계에 대한 불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인 오후 1시 30분 정도까지는 이 서울중앙지법 그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방청객들의 줄이 줄지어 있었고요. 지금은 방청객의 입장이 사실상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417호 법정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큰 법정이고 그동안에 주요한 재판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오늘 근데 법정 분위기가 방청 열기가 그렇게 뜨겁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사례를 아무래도 비교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경우에는 이제 방청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매 재판마다 추첨을 진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경쟁률도 3.3대 1 정도를 넘어갈 정도로 많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선고 공판이 상당히 좀 초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얼마 전에 이제 선고 공판에 대한 그 방청석 추첨을 진행했었는데요. 총 30석의 일반인석을 추첨을 하는데 12명밖에 응모를 하지 않아서 네. 예, 나머지 재판 방청석은 오늘 선착순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청석에는 변호인들이 제 법정에는 6명 정도 들어와 있고요. 앞실에는 측근들,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비롯한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입장을 해서 이 전 대통령은 오늘 모습을 볼 수가 없지만 이번 재판 선고 과정을 면밀히 보기 위해서 방청객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장이 정계선 부장판사입니다. 사법연수원 27기
어떤 판사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사법연수원 27기인 정계성 부장판사는 이제 여성 부장판사인데요. 그렇죠? 예, 사실상 그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제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부가 세 곳이 있는데 이 중에서 최초로 여성으로서 임명된 부장판사입니다. 네. 상당히 실력이 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취임을 하면서 이제 우리법 연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네. 예, 상당히 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의 판사들이 이제 모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정계선 부장판사 역시 이곳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주심 재판관인 좌측에 있는 도미노 판사 그리고 우측에 우배석, 강현준 판사 이렇게 3명의 합의부에서 오늘 재판 판결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중앙지법에서도 이번 선고 재판을 지금까지 해오는 과정도 굉장히 치열하게 이어져 왔지만 오늘 선고가 사실 1심 선고가 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여러 혐의들 중에서도 과연 다스는 누구 것이냐 우리가 정말 유행어처럼 한때 번졌던 그런 질문인데 이것에 대한 해답을 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6가지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거의 반 가까이 되는 7가지 혐의가 다스와 얽혀 있습니다. 지금 저희 네. 화면을 통해서 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417호 대법정의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화면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화면 왼쪽에 이제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오게 되고요. 오른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 지금까지는 한 6명 정도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6명들이 착석을 하고 그 옆에 이제 피고인석에 이 전 대통령이 앉게 되는데 오늘은 나오지 않는다. 그야말로 이제 걸석 재판. 사실 형사재판에서 이렇게 피고인들이 없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형사소송법상에서 걸석 재판은 가능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나오지 않겠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나 혹은 이제 교도관이 이제 피고인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이제 걸석 재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뭐 피고인 건강이 아주 좋지 않아서 그런 상황 빼고는 거의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계속해서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좀 더 잦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판사도 사람인데요. 이 피고인이 나오지 않는다. 그 이유가 정말 좀 그렇게 합당치 않다. 약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 싶으면 판결이 어느 정도 좀 심리적으로나마 영향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전 재판의 판결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았고 이제 국민들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원하는데도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판시가 되었거든요. 이것이 뭐 직접적으로 형량에 1, 2년 가까이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재판부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법정의 모습을 화면에서 보시고 계십니다. 저 법정의 모습은 법원의 카메라가 찍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그 중계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왼쪽에 지금 검사들, 이번 공소를 맡은 검사들이,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지금 착석해서 재판부가 입정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아까 다스 얘기를 했었는데요. 다스의 주인, 이 전 대통령은 첫 재판부터, 검찰 수사부터 첫 재판부터 또 마지막 결심 공판까지 다스는 형님 이상은 회장의 것이다. 나랑은 무관하다. 이렇게 줄곧 강조를 했습니다. 본인의 발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단 한 차례도 다스에 대한 소유를 언급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재판부가 이번 형량을 결정하는 데서도 다스가 과연 누구의 것인지를 실체적인 규명을 재판부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이 또 죄값을 매기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혐의 중에서 이제 횡령과 조세 포탈 그리고 이제 뇌물이 있었는데요. 이 혐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 액수를 넘어가면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혐의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스와 다 얽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다스에서 돈을 빼서 뭐 정치 자금으로 썼다, 혹은 뭐 개인 차량을 샀다, 뭐 이런 혐의와 그리고 다스의 소송을 진행하는데 그 소송비를 대기 위해서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혐의들이 다스와 얽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으로서도 다스와 자신이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특히 강조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를 계속하게 됩니다. 이번 혐의들 중에서 또 한 가지 좀 유사한 부분이 국정원 자금 수수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 그것을 과연 뇌물 수수로 볼 것이냐, 아니면 국고 손실로 볼 것이냐, 아니면 무죄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을 관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이 전 대통령과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인데, 본인은 몰랐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국정원 자금 수수를 어떻게 규명을 하고 어떻게 재판부가 볼 것이냐도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의 우리 법원의 이제 판결을 한번 살펴보면요.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준 사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자체, 그러니까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모두 뇌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왔습니다. 네. 같은 국가의 자금을 국정원이 쓰냐, 대통령이 쓰냐, 이것의 차이. 그러니까 예산을 정해진 목적이 아닌 곳에 썼다는, 즉 국고 손실만이 문제가 된 것이지, 네. 이 자체를 국정원장이 자신의 자리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란다, 혹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뇌물로 건넸다, 이렇게 보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뇌물보다는 국고 손실로 처벌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법정 모습 보고 계신데요. 지금 검사와 변호인 측은 다 와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제 재판부가 입장을 하게 되면 14시, 오후 2시 정각에 선고 공판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혐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판이 이렇게 일찍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또 다투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어떻게 예상이 되나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좀 비교를 해보면 좀 쉽게 알 수 있을 텐데요.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8가지 혐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고를 하는데 이제 제가 한번 시간을 재어보니까 한 100분 정도가 소요가 됐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혐의가 약간은 더 작지만 그 숫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은 거의 1시간 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재판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 화이트리스트라고 하죠. 이제 앞서서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에 대한 어떤 지원 배제, 특정 성향을 가진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에 대한 것들을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거기에 대한 관련 재판을 2심까지 마치고 지금 대법원 판결 기다리고 있는데요. 화이트리스트라는 재판이 오늘 1심 선고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블랙 화이트, 좀 전혀 다른 얘기 같은데 상반된 어떤 사건입니까? 네, 검찰이 이 사건을 설명할 때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리스트가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지원하지 않겠다, 네. 이런 내용이었다면, 화이트리스트 같은 경우는 마음에 드는 사람만 지원하겠다. 네. 즉 박근혜 정부가 보수단체에게 이제 지원금을 주고 이제 보수단체가 이제 정부를 옹호하는 시위를 하게 시킨 것, 이것을 네. 화이트리스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화이트리스트랑 관련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을 했고요.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같은 경우는 징역 6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두 사람 다 지난 8월과 9월 구속 만기가 돼서 이제 석방된 상태인데 이제 집에서 오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만약 오늘 화이트리스트 재판부가 두 사람에 대해서 실형을 내리게 되면 다시 구속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방된 지 61일이 지났고요. 네. 조윤선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석방된 지 14일, 2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이 혐의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구치소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같은 시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그 다음에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가 시작이 되고요. 약 30분 뒤인 2시 반부터는 롯데 경영비리, 이 부분도 신동빈 회장이 1심에서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롯데그룹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이거나 아니면 또 어떤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거나 굉장히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재판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상당히 거물급들의 선고 공판이 이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신동빈 롯데 회장 재판 같은 경우에는 경제계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 국정농단 수사를 할 때는 그게 큰 혐의가 없다고 보고 구속되지 않았던 네. 그 신동빈 회장이 막상 재판을 받으면서 국정농단 1심에서 2년 6개월을 받아서 구속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롯데그룹으로서는 이 재판 결과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같은 경우도 이제 1심에서는 실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만큼 롯데도 좀 이런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시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재판부가 입정을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동부구치소에 수감이 된 채로 지금 본인의 재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본인의 형량을 듣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통상 이런 구치소에서 본인의 또 어느 정도 좀 중형을 좀 예상을 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법원이 재판부가 TV 생중계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본인이 기대했던 형량의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마음에 재판 불출석까지 선언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선고 생중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했던 이유도 사실상 어느 정도 많은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법정에서 퇴장하고 입장하는 표정들이 그대로 비춰지는 것이 좀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아마도 출석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